자, 이번에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그죠? 오늘 아침에 본 그 지방직, 전자공학하고 통신이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일단 전자공학하고 통신이론 아마 지금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직보다는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자공학은 특히 뭐,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있긴 했지만,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두 문제는 당연히 이제 만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찍으라고 했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적당한 수준에서 볼 수 있으면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은 뭐, 문제는 어려운 파트의 문제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답은 이게 아닐까라고 해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출제 범위는 좀 넓게 해서, 그리고 통신 이론 범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든지 하면 글을 미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풀다가 중간에 쉬는 텀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다시 뭐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주기적인 전류 파형 IT의 시료값과 그 다음에 4ohm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맨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료값, 구형파의 시료값은 최대값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특별하게 뭐 이건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은요, 이 지금 이제 이런 형태죠.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4ohm 양단이에요. 이게 터치가 왜 이렇게 안 좋죠? 이거 다른 거 없나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4ohm 양단에 지금 평균 값이 IRMS가요. IRMS가 4A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소비되는 총 전력이 얼만데 라고 하니까 그냥 I제곱 R입니다. 그래서 4의 제곱 16 곱하기 4 해서 그냥 64. 그래서 답은 아주 편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2번입니다. N채널 공평 모스 FET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VGS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를 하면 드레인 전류 ID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N채널 공평 모스 FET에 대한 개념을 먼저 조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N채널 모스 FET에 IV 특성 곡선이요. 이게 터치감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IDSS, 즉 VGS가요. VGS가 0일 때도 지금 이제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고 있는 형태고, VGS가 0보다 클 때, 0보다 커지면 여기에 더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0보다 더 작아지면 이렇게 채널 폭이 감소해서 전류가 감소하더라 라는 이 개념을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VGS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VGS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전류가 더 증가한다. 그죠? 드레인 전류가 더 증가한다. VGS 전압이 음의 값으로 낮아지면 드레인 전류는 줄어들게 되고, 특정 전압에서는 이렇게 흐르지 않게 되더라. 게이트 오프가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VGS가 0보다 큰 영역을 공평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VGS가 0보다 더 큰 영역은 채널이 늘어나 가지고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그런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얘는 증가 영역이고, 그죠? 증가 영역이고, 오히려 이제 VGS가 0보다 작은 영역은
이게 공핍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하던 내용이고, 그죠? 4번에 정가 영역과 공핍 영역에서는 같은 드레인 전류 방정식, ID 방정식을 사용한다. 우리가 여기 ID 구하는 공식이 ID는 IDSS 1 빼기 V GS 오프, 그죠? 이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못 쓰겠는데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 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은요. 논리회로에서 사용되는 수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이진수의 뺄셈 연산은 대부분 보수 연산을 한다. 이거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진법은 소수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진수로서도 뭐 소수점 이하 다 1011.011 뭐 이런 것들 우리 맨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1점, 0.5, 0.25, 0.125 뭐 해가지고 0.325. 주게. 네, 이거 큰일이네요. 이게 0.375인가요? 375 뭐 이렇게 되는 형태는 우리가 맨날 봤습니다. 16진수 0에서 9까지의 숫자하고 6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숫자를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16진수는 그죠? 0에서 9까지 하고 10부터는 A, B, C, D, E, F까지 이렇게 0부터 15까지 해서 16진수를 표현한다. 그레이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 연속되는 두 숫자는 한 비트만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이 코드 사용할 때 연속되는 숫자 맨날 이건 수업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역시 문제 없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생각보다 그래서 크게 할 게 없었던 문제가 대부분인데, 몇 문제가 이제 만점 방지용으로서 좀 어렵게 약간 어려운 개념이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단연산정폭기 회로에서 저항 R과 커패시터 C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여 미분기하고 적분기를 구현하려고 할 때, 이때 ZI에 사용될 소자와 정폭기의 종류는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크게 역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맨날 미분기는요, 이게 미분기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 뭘 쓰고요? C를 쓰고 여기에 R을 쓰더라. 그래서 이런 형식이 있었고, 그죠? 이걸 적분기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 R을 쓰고, 그죠? 여기를 C를 쓰면 적분기로 사용할 때가 되더라 라는 이런 형태는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 지금 현재 미분기로 쓸 때 이 ZI 여기에 소자값이 뭐냐라고 하니까, 미분기는 C를 써야 되고 적분기는 R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폭기는 반전 정폭기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반전으로, 비반전 정폭기는 미적분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반전 정폭기로 사용해서 하더라. 자, 5번입니다. 다음 NEO 타이머 IC입니다. 이거 맨날 우리가 수업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핀 번호가요, 이거 4번, 8번, 뭐 7번, 2번, 6번, 5번, 1번, 3번 이렇게 해서 NEO 회로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기 R1, 여기 R2, 여기 C면
이게 충전될 때는요. 충전될 때는 이렇게 충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되고, 이 충전되는 구간 R1 더하기 R2의 C의 비례상수 K 하는, 이게 T 충전 시간인데요. 충전 시간은 어쨌든 이런 형식이 되고, 그죠? 그리고 방전 시간은, 이때는 출력은 하이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출력은 하이가 나오고, 그다음 방전 시간은 요렇게 여기에서 H 있어가지고 R2C죠, 그죠? T 방전은 K의 R2C 이렇게 방전된다 라고 해서, 충전되는 시간 이거, 방전된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게 T 충이고, 그죠? 이게 T 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듀티라는 것은 한 주기에 대해서 이 하이가 차지하는 시간을 듀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뭐 이거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요, 비안정 모드로 동작한다. 이건 NO5를 이용한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트라고 했습니다. 계속 구형파처럼 왔다 갔다 하는 파들은 다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트라고 했죠, 그죠? 두 번째로는 출력되는 구형파의 ON 시간은 RA, RB, C가 결정한다. 이거 R1, R2, C가 결정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내부에서 이게 7번이고, 그죠? 이거 2번, 6번입니다. 2번, 6번이고, 얘가 지금 이제 7번으로 가는 선인 거예요. 7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고, 그래서 3번이고, 이게 다른 단자, VCC 단자는 8번이고, 다른 단자는 여기 표시가 지금 이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가지고 충전 기간은 이렇게, 방전 기간은 이렇게 방전, 뭐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방전, 여기 써 있다, 뭐 이게 TR이 써 있다. 이 그림도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출력되는 구형파의 ON 시간은 RA, RB, C로 결정되고요. 출력되는 구형파의 OFF 시간은 RBC, 그죠? 그래서 R2C에 의해서 결정된다. 출력되는 구형파의 듀티 사이클은요, 듀티는 이게 충전 시간하고 방전 시간은 무조건 충전 시간이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럼 충전 시간이 더 크거나 갈 때는 이 한 주기에서 하이가 차지하는 시간은 무조건 50%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50% 이상이 될 거니까, 이건 듀티가 50% 이하가 아니라 50% 이상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틀렸다 라는 것은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가 그래도 급하게 시험 문제를 봤으면 약간 실수를 할 수 있었던 범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조심을 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걸 잘 정의를 해놓고 푼 사람들은요, 이게 틀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잘 정의를 안 해놓고 그냥 대충 문제에서 그냥 그대로 풀려고 맘먹었던 사람은 실수를 좀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Q2라고 할게요. 이게 Q1.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인풋이 들어가요. 인풋은 T 플립플롭이에요. 자, T 플립플롭의 동작 원리는 다 아시죠, 그죠? 인풋에 하이가 들어오면, 즉 1이 들어오면 얘는 클럭이 들어올 때 반전을 하고, 0이 들어올 때는, 클럭이 들어올 때는 그냥 상태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1일 때는 반전, 0일 때는 상태 유지. 뭐 그게 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다니까 그 사항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클럭이 들어가는데, 이 클럭은 바로 들어가요. 근데 이 클럭은 나트가 돼서, 또 큰일이네요. 이건 나트가 돼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둘 다 뭐예요? 둘 다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니까 뭐 둘 다 그냥 알아서 봐주시면, 그냥 로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가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니까 이 Q1은 지금 이제 포지티브니까 여기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동작을 하는 건 맞아요.
Q1은 여기서 동작하는데 대신에 Q2는요. Q2는 얘의 나트된 파형이니까 이런 신호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Q2는 이런 신호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때 파지티브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트된 파의 파지티브는 여기가 될 거거든요. 여기가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동작하는 것은 Q2는 여기서 동작을 하겠구나 라는 걸 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따로 Q1하고 Q2를 그냥 따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Q1 형태에서요. Q2를 먼저 볼까요? Q2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인풋에 1 들어왔네. 1 들어왔으니까 반전. 초기값은 다 00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0으로 오다가 얘는 반전. 그 다음에 입력이 0 들어왔네. 상태 유지. 또 0 들어왔네. 상태 유지. 1 들어왔네. 반전. 이건 Q2는 그냥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Q1은요. Q1은 파지티브 에지 트리거에서 역시 동작을 하는 건 맞고, 그리고 여기서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얘는 원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파지티브로 동작하니까 이때 반전. 미안합니다. 이거 누가 어디죠?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요. 저번에 지방직 쓸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지방직 쓸 때는 옆에서 거기 이게 PPT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파워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한글로 쓰는 것은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방법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돼 가지고요. 사람들도 오늘 안 나오고 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좀 알아서 잘 봅시다. 자, 그러면 Q1이 들어올 때는 Q1은 여기서 인풋이 0이죠. 그죠? 0에서 파지티브 클럭 쳤으니까 상태 유지. 그 다음에 1일 때 반전. 그 다음에 0일 때 상태 유지. 1일 때 반전. 이렇게 하는 게 Q1에 대한 동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Q1은 이렇게 동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질문은 클럭하고 인풋이 인가되었을 때 구간 T2에서 T3. T2에서 T3는 이 구간이죠. 그죠?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Q2는 1이고 Q1은 0이다. 그리고 T7에서 A까지는요, 여기죠. 그러면 여기는 Q2는 1이고 Q1은 0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걸 뭔가 한꺼번에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엄청 시험장에서는 긴장되고 급박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약간 요령껏 해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자, 7번입니다. 다음 회로가 정상 상태일 때 전류 I는 얼마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정상 상태라는 그 형태에서 얘는 개방, 그죠? 얘는 달라. 그럼 얘 달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풀 때 뭐 여러 가지를 풀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서 풀었을 거고,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학생은 여기에 노드 진압을 잡아가지고 그냥 노드 진압 구해서 풀었대요. 아니면 합성 저항 구해가지고 전체 전류 구해가지고 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번 풀어볼까요? 이 노드로 잡은 것으로는요. 그럼 여기 노드를 잡으면 그냥 이전류의 합은 0이다. 그러면 2분의 V 빼기 12, 1분의 V 플러스 2분의 V는 0이다.
2 곱하면요 V-12 플러스 2V 플러스 V는 0이다. 4V는 12가 되니까 V는 3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V가 3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왔을 거고, 그럼 V가 3이니까 I는 그러면 1분의 3 하니까 3A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났어요. 만들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본 거예요. 회로가 이거잖아요. 이거죠. 근데 수치가 1, 2, 2가 되니까 합성 저항 구해서 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보기 이것도 편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12하고 2하고 전원 변환하면 6의 2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좋은 게 지금 여기 전류를 물어봤는데 이 2하고 이 2가 합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이니까 6의 1이 되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 얼마인데 라고 하면 3이죠. 그죠? 그래서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원 변환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그게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였죠. 그죠? 자, 정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폭기의 이덕이 기준값, 즉 중간 주파수대요. 중력 이덕에 비해서 3dB 감소하는 주파수를 우리는 하한인계 주파수다. 뭐 이거 맨날 이야기했던 이 그림이네 이거죠. 정폭기에서 이덕 특성 곡선은 중력에서는 이덕이 잘 나오다가 저역이나 고역으로 가면 이덕이 감소한다. 이때 제일 잘 나올 때 이덕이 A0라고 했을 때 이 A0의 루트 2분의 1만큼 그죠? A0가 되는 이때의 차단 주파수를 FC인데 한에서의 차단 주파수, 이 주파수를 F 상한에서의 차단 주파수 그죠? 그래서 차단 주파수는 두 가지가 된다.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덕이 기준값에 대해서 3dB 감소하는 루트 2분의 1이 3dB라고 했습니다. 3dB 감소하는 주파수를 한의 임계 주파수다. 맞는 말이 같고 그죠? 한의 임계 주파수는 정폭기 회로의 결합 및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에서 이덕 감소의 원인이 뭐예요? 라고 하면 맨날 결합 콘덴서하고 바이패스 콘덴서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상한에서 이덕 감소의 원인은 뭐예요? 이건 기생 용량이 회로의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고요. 자, 그리고 3번은요. 상한의 임계 주파수는 정폭기 회로의 저주파 특성이 아니라 이건 상한이면 당연히 고주파 특성일 거고 그죠? 상한의 임계 주파수하고 하한의 임계 주파수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이 정폭기의 대역폭이다. 정폭 가능한 주파수 영역이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는데 통신에서의 대역폭은요. 대역폭 이야기는 전자공학에서의 정폭기의 대역폭은 이 정폭 가능한 주파수 영역을 이야기하고 이 정폭 가능한 주파수 영역은 크면 클수록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통신에서 전자공학은 거기 대역폭은 내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죠?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선로에서 요구되는 대역폭과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신호를 지금 이제 어떤 통신을 할 때 이 선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역폭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냥 해석을 줘야 되고 특히 이제 요구되는 대역폭 관점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올해도 한 문제 나왔던 것 같고요. 좌측의 BJT 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우측과 같이 태분한 등가 회로로 적용해서 해석하고자 할 때 이 태분한 등가 진압 VTH하고 태분한 등가 저항 RTH는 각각 어떻게 되냐? 단 VCC는 20V고 R1은 4kg, R2는 1kg, RC는 4.7kg, RE는 1.1kg 형식이 된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맨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등가할 때 그죠? DC 등가할 때 여기 진압은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에 이 진압해서 사용한다. R1 더하기 R2분의
R2의 VCC다. 그리고 여기 저항은 이 두 저항 병렬이다. 이렇게 해서 등가에서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했던 거니까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러면 20V R1 4kg 1kg 4, 1이니까 4 더하기 1분의 1에 20 하니까 5분의 1이네 이거죠. 그래서 4V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kg하고 1kg 병렬이니까 0.8kg인가요? 0.8kg 정도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기에 4하고 0.8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0번입니다) 다음 회로의 입출력 전달 특성으로서 옳은 것은 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봤으면 0.7V를 무시하고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겁니다. 이상 반전 없으니까 당연히 요거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방향이 0보다 위로 그죠? 여기 있는 다이오드 이쪽으로 옮기면 이거니까 실제로 그냥 요거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기에 이런 여기에 방향이 있는 것들은 다 틀린 거니까 1, 3번은 틀렸죠. 그죠? 그래서 1, 3번은 틀렸고 2,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고요. 그럼 그때 0보다 아래쪽은 없어야 되니까 지금 0보다 아래쪽에 있는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답 2번이다 라는 건 됐는데, 근데 이제 2번이 왜 0.7V 정도가 있냐라고 하면요, 실제 그림에서는 지금 이걸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커지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적일 때는요. 근데 실제는 이 다이오드가 0.7V가 막고 있으니까 이 전압이 0.5가 되면요, 아직은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입력이 0.5가 돼도 전류가 안 흐르다가 입력이 0.7 정도로 이제 7 이상이 되면 그제서야 전류가 흐르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흐르는 것들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잖아요. 그죠? 이상적인 다이오드로 바꾸면 0.7이니까 이런 거 회로 해석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수업할 때는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그죠? 십진수 마이너스 3을 10비트의 2의 보수 형태로 표현하면, 이건 마이너스 3을 10비트의 2의 보수 형태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 옛날에 이제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3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표현이 자기 나름대로 마이너스 3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2의 보수를 취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요, 십진수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0비트의 2의 보수 형태로 마이너스 3을 표시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부와 절대치 표현 방법, 부와 1의 보수 표현 방법, 부와 2의 보수 표현 방법, 뭐 이런 거고요. 이건 마이너스 3은 10비트까지는 필요 없고 뭐 5비트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얼마요? 0011이다. 근데 앞에 10비트를 해야 되니까 0000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표현할 때 일단 부와 절대치 표현 방법은 111, 이거 지우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우개가 부와 절대치 표현 방법은 이 부호 비트만 이렇게 1로 바꿔주고,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원래 쓰던 0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방식이 부와 절대치 표현 방법이고요. 부와 1의 보수 표현 방법은 그냥 이걸 1의 보수, 그죠? 그리고 부와 2의 보수 표현 방법은 여기에서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와 이의 보수 표현 방법이다. 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자기가 개념만 알고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이 마이너스 3을 표현해 가지고 다시 이의 보수를 해라 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10비트의 이의 보수 표현 형태로, 그러니까 부호와 부호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중에서 부호와 2의 보수의 표현법을 구하라 라는 그런 말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FET의 드레인 전류 ID하고요, 게이트 소스 간의 진압 VGS의 전달 특성 곡선과 부하선이 다음과 같은 회로는 어떤 회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이 문제는 약간은 불편해요. 약간은 불편한데, 일단 부하선을 표현할 때는 부하선은 VDS하고 ID의 표현이 부하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VGS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일단 이 문제는 잘 몰라도 답을 찍을 때 3, 4번은 찍으면 안 돼요. 3, 4번은 뭐예요? 4번은 이건 E 모수고요. 3번은 E 모수고 4번은 T 모수예요. 그러면 D 모수는 이게 이렇게 가 있는 게 있어야 되고, E 모수는 VGS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 됐으니까 이건 일단 3, 4번은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3, 4번은 다 틀렸고, 그러면 이제 지금 1, 2번 중에 하나를 봐야 됩니다. 저도 이건 1, 2번 중에 하나를 보고 그냥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JFET의 N채널입니다. N채널 JFET다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지금 VGS가 0일 때 지금 ID가 요만큼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일 때 ID가 요만큼 흐르고 있다 라는 것 정도를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VGS가 지금 이제 정상 동작을 갈 때, VGS가 음수로 갈 때 이게 ID가 지금 이제 이만큼 흐른다. 좀 더 음수로 갈 때 이렇게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JFET였어요, 지금. 지금 이제 만일에 이게 전원이 없는 회로라면요,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고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 즉 이 전압이 없었을 때 지금 이제 VGS가 0인 거예요. 0이면 여기가 0V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0V가 돼야 돼요. 0V가 돼야 되니까 이 전압이 0이 되려면 지금 이제 여기에 전류가 안 흘러야 돼요. I가 0이 돼야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래프는요, VGS가 0일 때요, VGS가 0이면 지금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그런 조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VGS가 이제 커지면 이 전류가 흐르면 음수 VGS가 나오고, 이 음수 VGS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하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선에서 이 점이 동작점이다. 그래서 이게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에 0바이어스일 때예요. 0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0바이어스가 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달 특성 곡선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전압분배 회로로 VB를 만들어 준 거예요. VG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VGS가 0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VG면 여기도 VG하고 똑같은 전압이죠. 똑같은 전압이 걸린단 말은 여기 양단에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그 전류는 IDSS는 아니고 요만큼의 전류 ID가 지금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VG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달 특성 곡선을 보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건 2번으로 봐두시고요. 이제 나중에 단원별 문제 풀이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VG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다음 정류회로에서 VS가요. VSEC네요. 그죠? VSEC가 RMS 값으로서 루트 2분의 20이래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요? 그냥 20이죠. 그래서 최대값이 20V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 이때 부하장 RL이 2kg라고 했을 때 최대 출력의 최대 출력 전력.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최대 출력 전압을 먼저 알고, 그죠? VM을 알고 나서 그럼 전류는 그냥 2kg분의 VM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맨날 하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20V예요. 최대값이죠.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흘러갈 거니까 0.7, 0.7. 그럼 1.4 없어지니까 얘는 18.6V입니다. 그럼 2kg에 18.6V니까 9.3mm 정도가 될 거다 라는 것 정도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어, 14번입니다. 다음 MPN BJT 정폭회로에서 직류 전류 이득 베타가 100 그리고 또 200일 때 VC 값은 각각 어떻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너무 편한 문제입니다. 그죠? 맨날 이 정도의 문제만 나오면 그래도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이건 자기 바이어스도 아니고 고정 바이어스 회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 형태니까 알아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베타가 100일 때 회로 해석을 먼저 해보면요. 여기는 VCC가 지금 15V, 그 다음에 RB가 286, 수치는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이건 1kg. 일단 부하수는 그릴 필요가 없지만 부하수를 먼저 그려 놓으면요. 여기는 15V, 15mm. 그럼 동작점을 잡을 때 베타가 100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건 200인 게 낫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0.7 하니까 여기는 14.3. 그러면 IB는요 286kV의 14.3 이고요. 그리고 IC는 베타의 IB니까 베타가 200이라고 한다면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면 143이고 2하면 286이니까 얘는 10mm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베타가 200일 때 10mm입니다. 그럼 여기가 10mm니까 여기 전압은 10V가 되고, 그러면 여기 남는 VC는 5V가 되더라. 그래서 200일 때 5V다. 뭐 이거 하나가 끝이네요. 이 문제는 해볼 필요도 없네요. 그럼 100일 때는요, 100일 때는 여기가 100이 되면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면 148이고 그러면 2가 남으니까 얘는 5mm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5mm가 흐르니까 여기는 5V가 전압가가 되고 남는 건 10V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 사실 이런 보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알아서 봐두시고요. 자, 두 단 정폭기에서 한 단에 앞에 일단은 1kHz의 한 임계 주파수하고 100kHz의 상한 임계 주파수를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기에 이 정도가 됐고, 그러면 여기에 제일 잘 나올 때 여기고 루트 2분의 1만큼 될 때 이때가 1kg고요. 여기는 100kg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정폭기는요. 두 번째 단정폭기는 3kHz의 한의 임계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250kHz의 상한의 임계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얘는 요런 모양의
이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나올 때는 이거고, 루트 2분의 1만큼 떨어진 것이, 여기는 250km, 여기는 3km.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그러면 두 정폭기를 이렇게 2단 직결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전체 대역폭은 얼마냐? 그러면 전체 대역폭은 한 단 정폭기를 썼는데 여기서 2kg가 들어갔다고 해서 해보시면, 이 2kg가 들어올 때는 여기는 잘 나와요. 2kg가 잘 나오지만 여기서는 2kg가 정폭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고, 여기에 한 5kg부터 뭐 100kg 사이에 있는 여기 50kg가 들어갔다 라고 하면 얘도 이득이 정상적인 이득이 나오고 얘도 정상적인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0kg가 들어오면요, 150kg가 들어오면 얘는 이득이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이득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정폭이 가능한 주파수 범위는 여기 3km부터 여기는 100km까지 하는 이만큼의 범위가 이 정상적인 정폭을 하는 주파수 범위가 될 거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대역폭은, 전체 대역폭은 97km 정도가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직결합을 하면 이게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개념은 뭐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괴한 발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출력 신호의 일부가 위상 변이 없이 입력으로 인가된다. 괴한 발진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발진회로잖아요. 그죠? 교환해가지고 부교환을 하면 위상 반전을 하고 가는데 정교환을 할 때 위상 반전 없다. 그래서 출력 신호의 일부가 위상 변이 없이 입력으로 인가된다 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출력의 신호가 위상 변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넣어준 신호와 되돌아온 신호가 위상 변이가 없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말의 의미는 그냥 교환 발진기니까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의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정교한 회로를 사용한다. 예, 맞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페루프 이력이 1보다 작아야만이 아니라 1일 때, 그죠? 베타 A0. 이론적으로는 1이고 실제적으로는 1보다 조금 커야 이렇게 발진이 지속되고요. 동작시키는데 외부 입력 신호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환 발진기니까 외부 입력 신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17번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다단정폭기에서의 전압이득 V인에 대한 V아웃은 얼마가 되냐라고 했습니다. RF는 다 470kg요. 그 다음에 R1은 4.7kg. 그 다음에 47kg, 47kg.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은요. 이 문제는 일단은 비반전 입력, 반전 입력, 반전 입력.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답은 1, 2번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냥 1, 2번 중에 하나다라는 것 정도는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의 이득은 1 더하기 4.7분의 470 하니까 100. 그래서 첫 번째 단은 101이고요. 두 번째 단은 47분의 470이니까 마이너스 10, 여기도 마이너스 10 해서 그냥 곱하면 1100인가요? 1100이라는 그런 게 답입니다. 자, 18번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이 권원지에서 목적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 설정, 그죠? 경로를 라우팅하고 보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통신 문제가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TCP/IP 프로토콜, OSI 7레이어는 7계층 프로토콜이 맞는데 TCP/IP 프로토콜은 이건 4계층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그 다음에 IP 계층, TCP 계층,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이렇게 해서 4계층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TCP/IP에 너무 익숙해 가지고 이런 관계를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TCP는 종단 대 종단, 엔드 투 엔드의 논리적인 연결을 구성하고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같은 걸 하는 거고요. IP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라고.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IP가 연결형으로서 쓰려고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비연결형으로 했는데 다시 연결형으로 고려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 이게 맞는 걸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문제가 아마 만점 방지용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 회로에서 하측 문턱 진압과 상측 문턱 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처음에 탁 보면서 보기가 왜 이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문제는 VR이 0이었잖아요. VR이 0이었고, 이건 V인이 플러스로 들어오네. 플러스로 들어오니까 얘는 뭐요? 얘는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0이 아니잖아요. VR이 지금 이제 얼마요? VR을 1V를 줬어요. 1V를 줬을 때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잘 따져보시면 돼요. 여기에 V-는 지금 이제 1V예요. 그러면 여기에 V 플러스가요, 1V보다 큰지 작은지만 따져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언제 1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중에서 V 플러스가 크면 출력은 뭐가 되고요? 플러스 VCC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크면 출력은 V 아웃은 마이너스 VCC가 된다. 뭐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요 관계에 그냥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가정을 해보고 두 가지로 풀어 드릴게요. 이건 두 가지로 푸는데 두 번째는 나중에 풀어도 될 건데, 어쨌든 지금은 답만 봅시다. 답은 형태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출력이 나오는 진압의 레벨은 4, 마이너스 4예요. 저항비가요, 여기는 50kg, R2가 50kg, 25kg. 이건 1대2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4V일 때요. 그럼 여기는 4V일 때 여기 입력이 처음에 4라고 하고 낮춰가면 됩니다. 낮춰가면서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1이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1이 나오는 순간에 이 진압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라고 가정하면 4하고 1이니까 여기 몇 볼트 소모돼요? 3볼트 소모되죠? 그럼 여기에 저항비가 1대2니까 진압비도 1대2입니다. 2에 해당되는 게 3이니까 여기 1.5V거든요. 이게 소모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1V보다 1.5 작아지는 이 진압이 얼마요? 마이너스 0.5인가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0.5보다 크면 여기가 플러스 4일 때는 여기는 1V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0.5보다 클 때는 여기는 1보다 크니까 얘는 계속 4가 나와요. 근데 입력이 마이너스 0.5보다 작아지면 얘가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크니까 순간 마이너스 VC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진압부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서 역시 1이니까 여기가 1을 되는 때 이게 얼마만큼 올라가면 여기가 1이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면 마이너스 4고 얘가 1이 되면 여기가 5V가 돼요.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5V죠. 이렇게 5V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2.5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2.5 크니까 여기는 플러스 3.5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트리거 되겠네 라고 그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0.5하고 플러스 3.5라는 답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0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4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트리거 레벨 VT 구하는 것은 이건 이것분의 이거였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4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전 슈미트 트리거하고 비반전 슈미트 트리거는 그냥 얘분의 얘가 트리거 레벨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럴 때는 트리거 레벨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1이 되다 보니까 값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온 게 지금 마이너스 0.5하고 3.5가 나왔습니다. 그죠? 둘 다 1.5씩 증가했네요. 그죠? 그래서 증가했던 이런 형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아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트리거 레벨은 여기 출력 전압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Vc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플러스 2.5, 2분의 1 곱하기 4 해가지고 플러스 2. 이게 플러스 2면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해서 트리거 레벨이 만들어졌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들어가 놓으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형태였습니다. 그죠? 처음 보는 형태라서 이게 조금은 불편했던 문제고요. 마지막은 그래도 점수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카르노맵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요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얘는 Y, Z바, 얘는 이렇게 사용하니까 얘는 X바, Z.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WZ 해가지고 답은 4번인가요? 그래서 4번 형태가 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시험 봤던 그 전자공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렸습니다. 그죠? 1시간 정도에서 그냥 설명할 거 쭉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봤을 때 19번하고 그죠? 19번하고 아까 몇 번이었죠? 거기 6번 이 두 문제가 그리고 12번도 뭐 약간은 생소했던 것 같고요. 이 두세 문제는 이제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항상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문제를 풀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낸 친구들은 공부가 엄청 잘 돼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 한 75점, 80점 뭐 이 수준이 좀 높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많이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올라온 글 보면 통신 중복 답안은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하진 않는 것 같고요. 전자공학 개론이 오류는 지금 문제에서는 뭐 특별하게 오류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통신에서 통신이 이번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위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통신 이론에 치우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공통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통신공학 조금 나오면서 통신 이론도 한 서너 문제, 많으면 5문제 수준 정도였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통신 이론이 그냥 거의 반 정도 차지하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통신 이론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범위가 원래랑 좀 닮았다. 네, 뱃속으로 보다가 소리가 느리나요? 자, 아무튼 시험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어쨌든 시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으니까 차분히 이제 자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대비해서 조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공학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통신 이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